안녕하십니까. 자, 교재 43페이지죠. 챕터 3 해가지고 소송 절차의 본질과 절차 이분론에서 1절 소송 절차의 본질입니다. 이 부분은 뭐 판례도 아니고요. 그냥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이런 내용도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소송 절차의 의의가 나와요. 자, 의의해서 협의, 좁은 의미에서 공소,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재판이 확정되는 것까지, 이게 뭐예요? 좁은 의미에서 소송 절차인 거죠. 그렇지만 강의 넓게 보면은 거기다가 무엇도 포함하게 되냐면 수사 절차도, 그 다음에 재판이 끝난 후에 집행 절차까지 포함해 가지고 강의의 소송 절차라고 하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형사소송법이 실제로는 형사집행법 해가지고 수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판에 대한 집행 절차 들어가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파악하시는 게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요. 성격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죠. 읽어볼게요. 형사소송 절차는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 간에 소송의 목표인 확정 판결을 향하여 단계적으로 진행, 발전하는 각종의 행위의 질서에 있는 연세로서 동적, 발전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요 소송 절차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형식상의 절차가 아니라 굉장히 뭐죠? 동적이고 발전적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를 띠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본질론 해가지고 요 소송 절차를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잡다하게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한 게 어떤 체계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소송 절차 본질론이라고 하고요. 44페 오시면 본질에 관한 학설해 가지고 의의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절차면과 실체면으로 구별하여 실체면은 법률 상태지만 절차면은 고정적인 법률 관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증거를 소집해 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관계,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실체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증거를 소집하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각종의 행위들, 예를 들어서 뭐 증거를 소집한다, 또 이 증거를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심리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죠? 절차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타이틀에 소송 절차 본질에 관한 학설 해가지고 이면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이 결국 뭐냐면 요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뭐 하자는 얘기예요? 구별하자, 이런 측면이고요.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3 소송 실체면과 절차면 해가지고 1. 소송의 실체면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증거를 소집하고 소집된 증거에 따라서 처벌 등을 하는 것이 뭐죠? 소송의 실체면이고요. 요거는 이미 뭐죠? 확정되어 있는 거죠. 소집된 증거를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니까 교재 나오는 것처럼 형성, 확정되기까지의 부동적 과정으로서 뭐라고요? 법률 상태다 라고 이해하고요. 이에 반해서 절차면은 이러한 실체적 부분을 뺀 나머지 부수적인 행위들을 다 뭐라 그래요? 절차면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절차면은 결국은 상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론 보시면 절차면은 법률 관계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관계입니다. 3번이죠. 밀접한 관련이 있죠. 다시 말하면 어떤 소송 행위가 이루어지면 거기는 절차면도 들어있고 뭐도요? 실체면도 들어있는 것이니까 상호간에 밀접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45페이지 오시면 실체면이 절차면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2번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판례가 아니고 법 규정도 아니고 뭐예요? 이론적이기 때문에 나오기는 어렵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자, 1번은 뭔가요? 실체면이 절차면에 주는 영향. 그죠? 2번이 뭔가요?
절차면이 실체면에 주는 영향, 이런 의미잖아요. 물론 상호간에 뭘 주고받아요?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한번 쭉 보는데 사물관할의 표준이나 고소의 여부, 긴급체포의 요건 쭉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뭐죠?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이 가지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 이런 얘기죠. 자, 모집된 증거를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뭐예요? 실체면인데, 요 증거를 소집하는 행위는 뭐죠? 절차면인데, 요 소집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어요? 위법이 있었어요. 그럼 위법이 있었다면 이것이 무엇에 영향을 줘가지고요? 실체면에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은 뭐 하지 못하게 됩니까? 처벌하지 못하게 되니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절차면이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실체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전문 법칙. 자, 기억나시나요? 직접 봤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봤다고 들었다. 이게 뭐죠? 전문인데, 그런 전문 법칙은 증거 능력이 원칙적으로 부정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절차면이 실체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백 배제 임의성의 법칙이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자백을 하긴 했는데 고문 등을 통해 가지고 자백이 이루어졌다면, 고문 등으로 행위를 통해서 자백이 이루어졌다면 뭐로 채택할 수 없어요? 증거로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거죠?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먼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백 보강의 법칙. 이건 뭐냐면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자백 외에도 별도의 또 증거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 이것도 절차면이 실체면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증거 동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실체면과 절차면은 상호간에 무엇을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소송 절차 2분론 해가지고 의의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죠. 소송을 할 때 우리가 일단 그 사람의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고요. 요 무죄를 판단한 후에 유죄라고 판단된다면 형벌의 양을 정하게 되는데, 양형을 하게 되는데, 요 두 과정은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소송 절차의 이분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그 뭐죠? 성수동인가 어딘가에서 그 뭐죠? 이렇게 마트에 가서 아주머니 이렇게 뭐 이렇게 죽여가지고 뭐죠? 이렇게 차 안에 놓고 불 지르고 뭐 이러다가 검거된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정가 22번이래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정가 22번이 살인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많냐면, 어떻게 22범이나 되는 놈을 무단으로 방치할 수 있느냐, 이런 분은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고,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살인자보다 어떻게 해요? 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평가되는 거죠. 이 사람의 죄는 뭔가요? 여자분을 한 분을 뭐죠? 살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가 20범이고 이 사람의 그동안의 행적 때문에 더욱더 나쁜 짓을 만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뭐가 돼요?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놈은 뭐죠? 사형시켜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요 양형의 문제와 유무죄를 판단하는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이 사람이 정가 22번이고 그 사람이 그동안 행적이 어떻는지는 어떤 과정에서만요, 양형하는 과정에서만 고려해야 된다는 논리인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입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는 나쁜 놈, 이런 예단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이 대단히 어떻게요?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치과 의사가 가족을 살해한 적이 있었어요. 살해했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을 살해했다는 의미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은 치과 의사 뭐 벌 만큼 벌고 배울 만큼 배운 놈이 자기 아내하고 와이프를 먼저 살해했다 그래가지고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놈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당연히 먼저 살인자란 전제에서 언론이 보도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심 법원에서 유죄 사형, 2심 법원에서 유죄 사형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대법원 가가지고 뭐 했어요?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판단을 안 한 거죠. 나쁜 새끼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사람을 죽였느냐 살렸느냐 문제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치과 의사인 점, 아니면 그분의 가족과 아이들인 점, 이런 거는 고려하지 말고 그러한 치과 의사고 뭐 가족이고 아내고 이런 문제는 무엇의 과정에서만요? 형벌의 양을 결정할 때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된다. 이런 게 뭐죠? 소설 절차의 이분론인 거죠. 물론 유례입니다. 어디서 시작됐겠어요? 개인의 인권을 대단히 존중하는 영미의 형사소송에서 유려한 제도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오시면 현행법의 태도, 아직 우리는 독일법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물론 이거를 좀 도입하자는 의미에서 뭐죠? 강력한 주장은 있지만 아직 전폭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 두 가지 과정이 뭐죠? 결합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항 절차 이분론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자, 1. 사식 이론 절차의 순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정가 22범이고 이 사람이 치과 의사고 피해자와 가족 관계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만요? 양형 과정에서만 판단해야 되니까 결국은 요 유무죄 판단할 때는 결국 뭐만요? 사실 인정 절차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사실 인정 절차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분론이 도입돼야 된다라는 논리고요. 그다음 2번 양형에 합리화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자,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거를 몽통구려서 하다 보니까 결국 판사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판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형벌을 얼마를 부과할 건지도 한꺼번에 판단하게 되거든요. 이게 혼합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판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만 판단하는 판사가 따로 있고 양형을 판단하는 국가기관 판사가 따로 있다면 이 판사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고요. 또 양형을 판단할 때는 판사는 뭐예요? 이 사람의 주변 사항, 뭐 22범인지 아닌지 여부 아니면 뭐 그런 피해자 어떤 관계인지를 자세히 뭐 할 수 있어요?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 거죠. 다시 말하면 유무죄는 이미 끝난 거니까 양형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 그 상태에서 양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이 보다 합리적으로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분리가 되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엇도요? 인격권도 보호가 되는 것들 예단이 방지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변호권도 보장이 된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자, 유무죄 판단할 때는 변호사는 뭐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만 집중하면 되는 거고요. 또 양형 과정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만 어떻게 해요?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변호권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소송 경제적. 자,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뭉텅그려서 하다 보니까 무죄 판결이 내려질 사람도 양형 과정을 미리 뭘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유죄일 수도 있고 어떻게요? 무죄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관계까지 다 뭘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낭비인 거예요. 실제로 양형 과정은 누구만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유죄 판결 받은 사람만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요 이분에 따르면 소송 공제에도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뭐가 되고 있는 거죠? 주장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현재는 이러한 과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분론을 아주 정식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1편 해가지고 이제 형사소송 또는 형사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뭐죠? 이해를 한 거죠. 자, 이 이해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거고요. 첫 번째 단계가 뭐겠습니까? 수사겠죠. 그래서 2편 해가지고 수사와 공소제기에서 챕터 1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수사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50페이지 수사해가지고 1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총소리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와있죠. 읽어볼까요? 수사란 형소 사건에 관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 제기와 공소 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소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자, 공소가 제기가 됐어요. 공사가 제기된 후에는 이거는 뭐예요? 재판 과정인 거죠. 재판 절차고. 공소가 제기된 전이에요. 그럼 이게 뭐인 거죠? 수사인 거죠. 다시 말하면 공소죠.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범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단계가 뭐가 되는 거죠? 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지고 수사의 시기인데 결국 원칙적으로 언제입니까? 공소 제기 전에 하는 것이다. 공소 후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뭐죠? 수사가 아니에요. 그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요. 이 사람이 살인을 했다라는 의심이 있어요. 그 살인을 했다는 의심을 가지고 뭐 하게 돼요? 수사를 하게 되고 공소가 제기되면 이제 수사 절차는 뭐가 되는 거예요?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게 살인인지 아닌지가 의심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놈이 무죄 판결을 받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 검사는 이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뭐 할 수 있어요?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수사가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원칙적으로 수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공소 제기 전에 하는 겁니다. 다만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공소 제기 후에도 뭐가요? 수사가 허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해가지고 구별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 살인에 대한 의심을 품기 전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내사라고 합니다. 내사. 그래서 교재 보시면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 개시되는 조사 활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인이 의심이 되고 살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이 될 때 시작되는 게 뭐예요? 수사니까. 이런 혐의가 인정되기 전에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구별 개념. 수사는 이미 발생한 범죄의 진압을 위해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 개시되는 조사 활동이 뭐예요? 수사예요. 따라서 수사 개시 이전의 활동인 내사는 뭐가 아닙니까? 수사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네 번째 줄 보시면 변사체를 검시한다 또는 불신 검물한다,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수사기관의 활동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수사가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51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수사의 성격이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나왔죠. 뭐 탄력적이다, 임기응변성이다, 기동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떠올르시면 돼요? 뭐 많은 뭐 탐정물, 뭐 미래소년 코난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수사라는 것은 뭐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르고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탄력성이나 임기응변성, 기동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결론적으로 세 번째 줄 법정 안정성보다는 뭐가요? 목적성이 더욱더 요청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큰 의미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제2항 수사기관의 피의자, 수사기관의 피의자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수사기관이 나오죠. 자, 이런 수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수사기관이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수사기관의 종류가 나오는데 세 가지예요. 검사와 그 다음에 사법, 경찰관과 사법, 경찰리가 있습니다. 교재는 그냥 경찰관리라고 했지만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가 요 세 가지 종류가 뭐 하게 돼요? 수사하게 되는데 1번 검사 해가지고 1. 범죄 수사, 공소 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을 누가 수사합니까? 검사가 수사합니다. 2번 범죄 수사에 관하여 사법 경찰 관리를 뭐합니까? 지휘 감독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사법 경찰관도 지휘하고 감독하고요. 사법 경찰리도 뭐하게 되는 거죠? 지휘하고 감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자다. 다시 말하면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 요놈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라고 뭐하는 사람이에요? 청구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사형이다 또는 징역이다 이런 판결이 내리게 되면 4번 재판 집행을 뭐죠?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뭐 시험과 상관이 있나요? 사형제도가 문제죠. 일단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사형을. 이게 옳고 그른지는 뭐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무적인 이유는 원래 이제 그 사형을 구형하게 되면 요 구형한 검사가 반드시 뭐죠? 사형 집행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판 집행에 대한 지휘 감독도 누가 하는 거죠? 검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제가 검사인데 사형을 구형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사형 그러면 이제 검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럼 이제 가가지고 사형 집행할 때 가가지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교수형 당하는 걸 보면 아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직업적으로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요 집행하는데 대단히 뭐죠? 꺼려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럴 거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여러분들은 검사 되려고 시험 공부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찰 관리가 되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검사가 좀 밉거든요. 저 새끼들 뭐 이런 생각 들고 왜 우리가 저놈들한테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지 막 이런 마음도 들게 되고, 실제로 또 어떻게 해요?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 뭐죠? 이렇게 뭐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검사들이 좀 많습니다. 제 나이 또래면 이제 부장 검사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놈들 만나보면 결코 해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근래 맨날 살인자, 사기꾼, 강간범 이런 놈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성격이 좀 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지만 내가 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형을 구형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형당하는 현장까지 가가지고 집행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된다면 이거는 뭐 직업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사형 당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 대한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사형이 폐지돼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검사는 재판에 대한 집행을 뭐합니까? 지휘하고 감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만약에 누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 안에서 국가를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거죠?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5번 해가지고 행정소송 등을 뭐죠? 수행하고 그것을 지휘 감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검사가 결국은 실질적인 수사에 뭐가 되는 거죠? 주체가 되는 것이다. 주체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일단 검사가 뭐 하는 거죠? 수사라는 거죠. 근데 검사는 수사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 판결이 내면 그 판결의 내용을 뭐 하기도 해요? 집행까지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검사는 국가를 대표하는 공익의 대표로서 자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사법경찰관은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52페이지 오시면 이 사법경찰 해가지고 1번 일반 사법경찰관리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일단 사법경찰관리를 경찰관은 일반 사법경찰 그 다음에 중간에 동그랗게 2번이 나와있죠. 특별사법검찰 이렇게 나눠요. 일반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수사할 수 있는 경찰관을 우리가 사법경찰관리라고 하고요. 특별사법검찰 하면 어떻게 해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는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죠? 특별사법관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세금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있는데 그럼 이 세무공무원은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뭐에 대해서만요? 세금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특별사법관리가 되는 거죠. 또 군인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헌병 등이 수사하게 되는데 그러면 헌병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군인이라는 제한된 사람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도 뭐가 되는 거죠? 특별경찰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간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부 등이 뭐 할 수 있어요? 수사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도 뭐가 되는 거죠? 특별사법경찰관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특별이란 말이 들어가면 왠지 세고 대단한 것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특별이란 말은 뭐예요? 특정된 사람이나 특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죠?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고요. 그의 일반 경찰관들은 모든 범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죠? 일반 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 거죠. A번. 자, 그럼 사법경찰관이 누가 있느냐? 범위 보시면 수사관, 검찰에 소속된 수사관이겠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까지는 뭐죠? 사법경찰관입니다. 어디까지요? 경위까지요. 그죠? 직급이죠. 그죠? 경위까지. 자, 이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사법사건에 대해서 뭐 하게 됩니까? 수사를 하게 됩니다. 누가요? 사법경찰관이요. 근데 이게 수사권 독립 문제가 벌어지다 보니까 단 무엇은 빠지냐면 경무관은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경찰관 중에서 누구는 지휘할 수 없어요? 경무관은 지휘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총경, 경정, 경감, 경위와 같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수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권한 읽어보시되 나중에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B번, 이에 반해서 사법경찰리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경사, 경장, 순경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순경이 되시거나 그러면 뭐가 되는 게 일단 뭐죠? 사법경찰리가 되시는 거죠. 자, 이런 사법경찰리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검사 또는 사법결창에 간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의 보조하는 수사의 보조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요. 또 검사로부터 뭘 받아요? 지휘를 받아요. 근데 조심할 것은 지휘를 받아서 사법경찰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뭐 하는 거예요? 보조하는 거죠. 따라서 경찰리는 뭐가 아니에요? 수사의 주체가 아닌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권까지만 뭐인 거예요? 수사의 주체인 거예요. 경찰리는 결국 뭐죠? 수사를 뭐죠? 보조하는 보조기관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 형사 반장이다 뭐 이런 분들 보시면 대부분이 대부분 아니지만 뭐 경이거나 경감인 경우도 있지만 또 뭐일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장일 수도 있고 경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 기간에 따라서. 그럼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 경사, 경자, 경위는 순경은 경사, 경장, 순경은 경찰리이기 때문에 보조할 뿐이지 뭘 할 수는 없어요. 수사를 못 한다는 것이 좀 이해는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이것도 일종의 상식에 반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B번. 자, 권한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법경찰리는 독자적 수사 권한이 없어요. 왜요? 보조할 수만 있으니까. 따라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정된 수사 명령을 받으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인정될 뿐 능동적으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수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왜요? 보조니까요. 그 다음에 B번 특별사법경찰관리 제가 의의 설명 들었고 종류 나오는데 종류도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특정된 범죄에 대해서 특정된 사람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사법경찰관리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3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의 관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항상 이제 뭐죠? 숙제입니다. 숙제. 일단 이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게 뭐냐면은 국가기관 중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그들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칼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 예를 들어서 군대나 그 다음에 경찰의 경우에는 별로 보는 시각이 그렇게 우호적이는 않았던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대나 경찰의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어떤 안에서요? 국가 권력 안에다가 포용하려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려는 것이 뭐죠? 그동안에 우리 인류가 만들어진 인류에 계속해서 풀고자 하는 뭐죠? 숙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에 대해서도 일정한 뭐가 있는 거예요? 경찰들은 무력권이 있는 국가기관이니까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이걸 좀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뭐가 나타난 거예요? 검사라는 제도가
근대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검사가 수사를 감독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느낄 필요는 없고요. 검사는 무료권은 없잖아요. 그죠? 항상 검사도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요.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취약한 국가기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검사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경찰을 어떻게 해요?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권력 내에 이렇게 포함시키기 위해서 나타나게 된 제도가 뭐죠? 검사이고요. 따라서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뭘 갖게 되는 거죠? 지휘 감독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맨 밑에 보시면 그러면 과연 검사가 위고 경찰은 밑이냐? 상면 하복 관계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최근에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53페이지 오시면 맨 위에 이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 위에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검사는 사법 경찰 관리에 대해 일반적 지휘권과 구체적 지휘권을 가진다라고 해가지고 수사에 대해서 뭐죠? 지휘권이 있는 것이지 무슨 상명 하급 관계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해가지고 좀 내용을 뭐죠? 순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제 제가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무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을 내용을 넣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뭐죠? 제약이 따른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그죠? 자, 과거에는 검사가 명령하면 경찰관들에게 뭘 했냐면 복종 의무를 줬어요. 근데 개정을 통해 가지고 상명 하복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복종 의무에 관한 규정을 뭐 하게 되냐면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럼 만약에 검사가 주의 명령을 했는데 경찰이 안 따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54페이지죠. 2번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 교체 임용 요구권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는 경찰을 교체 임용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요. 또 수사 중지 명령 해가지고 수사를 하지 말라 해가지고 수사 중지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정 이하니까 총경 이하죠. 총경, 경감, 그죠? 경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총경이 서장이라면 이분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교체 임용 요구권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정 이하의 죄송합니다. 경정 이하니까 경정은 포함되죠. 그죠? 경정, 총경 이하의 뭐가 있습니까? 교체 임용 요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분들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장인 경우에는 교체 임용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사 중지 명령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검사의 체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결국 뭐냐면 검사가 체포 업무에 대한 감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에 나와 있지만 매월 1회 이상 검사는 검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경찰관에서 체포, 구속하고 있는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 결과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검사는 경찰에 구속 체포되어 있는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석방하거나 아니면 검찰로 성취할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죠? 지휘 감독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영장 신청의 검사 경위죄. 이게 가장 논란인 거죠. 자, 이런 얘기죠. 경찰관이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해가지고 모든 범죄자를 다 수집해가지고 이놈이 살인자가 맞다라고 확정이 되면 경찰관이 직접 법원에다가 영장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한테요?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뭐 하게 돼요? 신청하게 되고요. 검사는 자기가 판단했을 때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뭐 하게 되는 거죠? 경찰관을 지휘 감독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대한 지휘권도 검사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검사 작성 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증거 능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가 조서를 쓴 경우와 경찰관이 조서가 쓴 경우에 증거력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게 또 뒤에서 배우겠지만 차이를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6번째 사법경찰관리가 관할 구역 외의 수사의 보고 의무에서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강남경찰서다. 근데 강남경찰서가 아닌 어딜까요? 예를 들어서 성동경찰서 가가지고 뭔가를 수사하려고 한다. 그때는 검사에게 뭘 해야 됩니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번 긴급 체포에 대한 사후 승인권도 검사에게 주어져 있죠. 일단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배울 것도 있지만 이 7가지는 결국은 검사의 지휘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것도 막 머리글 잘 따서 올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제가 후반부에 이제 나중에 한번 어떻게 외우는 것도 한번 정리해 드리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3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권한 해가지고 첫째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사법경찰관에 인정되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와 있죠. 영장 청구 쭉 나오죠. 그죠? 요것보다 뭘 기억하시냐면 2번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권한을 외우시는 거죠. 기억하시는 거죠. 그죠? 첫째, 수사 개시권은 검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에도 있습니다. 2번, 범죄 인지, 범죄를 알게 되는 것도 인지하고 하는 것도 누가요? 사법경찰관에도 인정이 되고요. 세 번째, 피의자의 신문, 네 번째, 피의자의 체포,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신청이죠. 다시 말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하지만 검사에게 신청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사법경찰관이 하는 거고요. 피의자의 구속, 참고인 조사, 감정 번역, 통역의 위촉, 실황조사, 각종 영장의 집행도 누구에게도 권한이 있습니까? 사법경찰관에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해가지고 첫째,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 다시 말하면 사법경찰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누구의 지휘를 받아서 행위를 해야 돼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첫째, 아까 했죠? 관할 내의 수사는 지휘가 필요하고요. 또 기소 중지 처분한 자를 발견한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기소 중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을 불신문문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되고요. 또 압수물에 대한 타인 보관 및 폐긴 처분도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고 압수작물의 피해자의 환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둑놈이 카메라를 훔쳤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작물이잖아요. 그러면 잡히면 그 작물을 경찰이 뭐 하게 돼요? 압수를 하게 되는데 그 압수한 작물을 누구한테요? 피해자에게 돌려줄 때는 검사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압수물의 대가 보관도 뭐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2번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거죠.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되죠. 실황조사는 지휘받을 필요가 없고요. 현행법은 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의 체포 석방도 뭐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현행범과 준현행범인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똑같이 현행범을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검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변사체가 발견이 됐어요. 변사체가 발견이 되면 그 변사체가 뭐 노령으로 돌아가셨다, 병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사망 원인이 확실한 경우에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검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범죄로 인해서 사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의심이 되거나
또는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 변사체를 뭐 하게 돼요? 검시하게 되는데 요 검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법검시와 그 다음에 행정검시가 있는 거죠. 일단 결론은 사법검시는요 검사가 합니다. 행정검시는 누가 합니까?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사법검시는 뭐냐? 사법검시는 범죄로 인해서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사법검시라고 하고요. 요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검사가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범죄가 아닌 확인이죠. 범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범죄가 아니지만 신원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노숙자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겨울철에 얼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유가족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신원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하는 것은 뭐죠? 행정검시라고 하고요. 누가 하는 거죠? 사법경찰관이 하는 거죠. 따라서 범죄인지 아닌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검시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검사의 권한이고 행정검시만 사법경찰의 권한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경찰 수사권의 독립론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